기각한 것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라! 영장을 재청구하라! 조영 판사 파면하라! 조영 판사 파면하라! 영장을 재청구하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다음 날 법률가들이 거리로 나섰다. 생활비 때문에 5,200원을 훔친 20대 청년을 구속하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 430억 원의 뇌물 공여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국민연금의 수천억의 손실을 가져다 주기까지 한 정경유착 기업의 총수는 구속하지 않는 사법부를 과연 누가 신뢰하겠는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에 적힌 대로 법 앞에 평등한가? 그 질문을 던진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 국가 공권력이 나섰다. 경찰이 왜 방해하고 있는 겁니까? 당신들은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까? 법 위의 삼성, 그 구리고도 찬란한 정경유착의 역사는 창업주 이병철 회장과 박정희 정권과의 은밀한 거래에서 시작됐다. 부정축제, 사카린 밀수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렀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구호 아래서 일대 이병철 회장은 구속되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시키는 것을 무조건 따라서 하는 겁니까? 판사가 잘못해도 우리는 항의를 못해야 됩니까? 1990년대 초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 신화의 그림자는 천문학적 숫자의 불법 선거 자금, 비자금이었다. 불법 로비를 진두지휘했던 이대 이건희 회장 또한 한 차례도 구속된 적이 없다. 괴물로 성장한 삼성가의 총수는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법 위에 군림했다. 너희들이 왜 개입하는 사람이야? 경찰 너희들이 왜 개입해? 재벌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을 묵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법 가치는 무너졌다. 삼대로 세습된 삼성가의 총수는 모두 법의 심판대에 올랐지만 어떤 구속의 위기 앞에서도 유유히 빠져나갔다. 왜 대한민국은 삼성을 구속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난 12일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소환한 재벌 총수였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대가였습니까? 지원금? 한 말씀 하시죠.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입니까? 아니면 삼성 임직원들의 범죄입니까? 이번 일로 저희가 좋은 모습을 목표로 있습니다. 정말 선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이랑 다르게 삼성만 이런 범죄에 연루가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검찰 수사 사건이 너무 많이 사실대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정권의 굵직한 비리 사건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온 이름 삼성. 이번에는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 공여,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정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발부하죠. 네, 저는 아마 그러니까 그때 10시 반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시작이 돼서 4시간인가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2시 반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오후 4시 안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무려 15시간을 끌던 영장 실질심사. 그 결과는 다음 날 새벽 4시 50분 기습적으로 발표됐다. 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조희연 부장판사는 과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주범 옥시레킷 벤키저의 존 리 대표 등 기업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한 이력이 있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 부족이었다. 하지만 이 결정이 법 상식에 어긋난 해석이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 또한 만만치 않다. 수험생 단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거를 했을 수도 있겠다 정도면 돼요. 중요한 건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죠. 어차피 구속은 수사하는 과정의 하나거든요. 도주 우려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그런데 이재용 사건에서 보면 공범이 있잖아요. 뭐 삼성 사장단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가장 큰 공범이 박근혜라는 공범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사받지 않은 공범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사람들을 서로 떨어뜨려 놔야 됩니다. 격리를 해놔야 돼요. 법을 가장 잘 안다는 법률가들도 분노했다. 영장 기각 다음 날인 20일 영하의 날씨 속에 60여 명의 변호사, 법학 교수, 연구자 등의 뜻을 모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법률가가 아닌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해도 다 아는 내용들입니다. 대가 관계가 분명합니다. 뇌물이 분명합니다. 뇌물이 430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라는 애매한 기각 사유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재벌 봐주기 논란이 커졌다. 의협계도 생활환경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죠. 이재용은 금수저, 그 중에서도 다이아몬드 수저 아닙니까? 구치소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가 없다는 참으로 황당한 요건을 가지고 증거인멸이 있느냐 없느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법적 요건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판사 스스로가 법을 창설하고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법관 또는 법원 전체가 조금 일관적으로 재벌 편향적이고 있는 사람 편향적인 그런 결정과 판결을 해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국민들은 사법 불신의 핵심적인 어떤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하는 말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아마 5%나 1%의 진짜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은 가슴에 와닿는 얘기일 겁니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박영수 특검 1호 구속 피의자인 문형표 전 장관 또한 합병 지시를 했다고 의심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없이 구속됐다. 법의 지배자라 불리던 김기춘 전 실장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 수사 없이 구속됐다. 지난 한 달 동안 특검은 강단 있는 수사로 정권의 핵심 실세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삼성은 특검까지 피해갔다. 대통령이란 정점을 향해 달리던 특검 수사에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영장 기각 이틀 후인 21일 토요일, 한방눈이 내리는 영하의 날씨에도 32만 명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잠시 주춤했던 촛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이재용 부회장이었다. 대한민국의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거짓말. 여태까지 정당한 법이 집행된 일이 별로 없다고요. 삼성 앞에서는 모두가 머리를 조아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0일 동안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해체를 외친 광장의 시민들은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에 속지 않는다. 삼성에서는 대가성이 없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누가 봐도 뇌물이지.
저 사법부가 공범이라는 게 이번에 너무 명백히 드러나는 것 같고 계속 그렇게 나아가지 않을까.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를 할까요? 해야죠. 꼭 해야죠. 이번엔 정의가 진짜 승리를 해야 되니까 판이 깔렸으니까 이번 판은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승리해야 되는 판이죠. 광장에 마련된 메모판 위로 특검을 향한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대통령 비선실세 주머니를 채워준 재벌도 구속해야 진정한 촛불의 승리라는 의지의 표현들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입니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지 않자 오히려 특검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졌다. 특검한테 이제 응원 메시지 보낼 수 있어서 저도 뽑아왔거든요. 아 진짜요? 퇴근길에 일부러 들러 응원 메시지를 놓고 가는 이가 적지 않다. 법의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까닭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금액을 이렇게 부정하게 한 사람은 이렇게 법의 심판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 그게 너무나 화가 났고 진짜 정말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분노도 되게 많이 일었고요. 가장 이제 화가 났던 게 이재용의 구속이 기각되었을 때 정말 열심히 하시는 특검분들 힘 빠지실까봐 국민이 옆에 있으니까 힘 빠지지 말고 더욱더 힘차게 수사에 좀 응해달라고. 그 어느 때보다 특검에 대한 지지가 뜨거운 이유.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은 재벌과 삼성의 편이었던 까닭이다. 국제적으로도 우리 발음 그대로 있는 재벌은 삼성과 같이 대를 이어 경영권을 세습하는 총수 일가 중심의 한국 대기업 집단을 뜻한다. 1938년 대구에서 무역업을 시작으로 사업을 확장해가던 이병철 회장에게 박정희의 등장은 기회였다. 이 회장은 군부 독재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부정축제 면죄부를 받았고 박정희 정권은 돈줄을 얻었다. 정경유착 역사의 시작이었다. 정치 자금을 챙기려던 정권과의 짬짬이 하에 진행되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폭로됐지만 이병철 회장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대를 이은 삼성의 정경유착은 2002년 대선으로 이어졌다. 당시 삼성은 370억 원의 불법 선거 자금을 여야에 제공했다. 삼성이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하던 내내 비자금과 뇌물 사건이 끊이질 않았고 급기야 2007년 이건희 회장의 4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자금 조성에 대한 충격적인 폭로까지 나왔다. 차명 계좌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은 이건희 회장 주도하에 뇌물로 뿌려졌다. 안기부 X파일에서 명절 때 삼성의 떡값 전달 대상으로 거론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7명의 명단과 그 액수가 노회찬 의원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여기는 이건희 회장이 젊은 검사들에게도 떡값을 전달하려는 계획이 나와 있었다. 한 2천 정도 줘서 아주 주니어들 회장께서 이건희 회장이죠. 회장께서 전에 지시한 것이니까 작년에 3천 했는데 올해는 2천만 하죠. 제가 그 엑스파일을 통해서 본 소위 말하는 떡값 검사들은 삼성 장학생의 극히 적은 일부이다. 그것은 그때 마침 대화에 언급된 사람들인 것이고 또 삼성이 저 거대한 어떤 경제적인 부를 쌓기까지 정상적인 어떤 이 창의적인 어떤 생산 활동이라거나
정상적인 경쟁이라거나 공정한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을 통해서 성장한 게 아니라 그런 불법적인 뇌물을 주고 그 특혜를 받아가지고 저 괴물과 같은 공룡이 이제 탄생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내 영혼이 온통 먹물에 젖어든 그런 느낌이었어요. 야, 우리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구나. 기업도 엉망, 기업에 의해서 오염된 국가기관들 일체, 구급 공무원부터 장관까지 일체가 오염됐다고 하는. 한편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그런데 법의 심판은 엉뚱한 곳으로 향했다. 서울지검장과 떡값 검사로 실명이 공개된 자들이 노회찬 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안강민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그때 그 엑스파일 때 혹시 이건희 회장이 기소가 됐나요? 안 됐죠. 본인은? 저는요, 됐죠. 돈 준 사람은 기소는 그냥 조사도 안 받고 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은 너 왜 도둑이라고 소리 질러 해가지고 의원직 발탈당하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된 거죠.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것은 바로 그런 거대 권력의 비리에 맞서 이 땅의 정의... 당시 황교안 검사가 진두지휘한 특별수사팀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 쪽 인사는 모두 불기소한 반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불법 도청 사건으로 몰아갔고 결국 노회찬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제가 2004년에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국회에 들어와서 처음 제가 들었던 충고, 저를 좀 이렇게 아끼는 삼선 의원이 저한테 한 얘기를 기억납니다. 국회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긴 수명을 누리려면은 미국하고 삼성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untouchable,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건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위험해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김인국 신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대단한 사건이라 말했다. 10년 전 삼성을 정조준한 특검조차 흐지부지 끝났던 기억 때문이다.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비자금 조성. 이거는 회사 돈을 빼돌린 거란 말이에요. 단군 이래 최대 도적입니다. 이건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는 엄두도 내지 못했단 말입니다. 2007년 김인국 신부는 삼성 불법 비자금 폭로의 중심에 있었다. 먼저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 고백에 임하는 심경을 국민 여러분께 밝히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매수 회유하는 불법 로비는 모든 임원의 기본 책무입니다. 저는 검찰을 비롯해 법조계 임무를 관리하였습니다. 부적원 안에서 검찰 간부 수십 명을 관리하고 나머지는 60여 개 관리자가 나누어서 계열사가 나누어 관리합니다. 설, 추석, 여름 휴가 1년에 3회 500에서 수천만 원까지 정기적 뇌물을 돌립니다. 국민 여러분, 삼성을 상대로 내부 고발을 결심한 김용철 변호사의 지난 10년은 어떠했을까? 변호사의 자리를 잃었고 사회관계 속에서 고립됐다고 한다. 하늘이 내려준 기회가 되도록 2007년도에 김용철 변호사 같은 경우엔 밖에서 증언하면 내부에 호응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명도 없었잖아요. 10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해서 했던 말이 이런 거라는 거죠. 김 변호사 아무리 그래봐야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날 쓸쓸하게 뒷골목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인생 마감할 것이다. 협박이네요. 실제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정신병자로 몰거나 바보로 그럴
정도의 자신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이 드디어 이건희 회장이 특검에 소환됐다. 법적이든 제가 모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 세긴 세다. 정말 세다. 이렇게 큰 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나라가 삼성의 이제 지배 아래 놓여 있는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불쌍한 나라구나 하는 건 그때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특검은 차명 계좌에 숨어있던 무려 4조 5천억 원이 비자금이 아닌 개인 재산이라고 판명했다. 조준웅 특검은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렸고 이건희 회장은 휠체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삼성 비자금 사건 선고 이듬해인 2010년 조준웅 삼성특검의 아들이 삼성전자 과장에 특채됐다. 불구속 기소에 대한 성공 보수라는 말이 나왔다. 특검은 그거 끝내고 나서 아들을 삼성에 특채를 시켰고, 근데 당시 또 특검보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조대환 변호사였어요. 조대환 변호사 누군지 아세요? 지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되기 바로 직전 하루 전인가 인사권을 행사해서 우병우 후임으로 민정수석으로 갖다 앉힌 사람이 조대환 변호사라는 사람입니다. 10년 전에 삼성 비자금 특검이 있었고요. 10년 후에 그 최순실 박근혜 특검이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 사건의 핵심은 똑같거든요. 돈을 앞세운 삼성가의 용인술은 막강하다. 이번에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특검보로 추천됐던 자를 변호사로 선임한 것이다. 오늘 이번에 변호인 선임된 거 보면 참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태평양을 선임했잖아요.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했는데 태평양을 선임한 게 특검의 인적 관계에 맞춰서 선임한 거거든요. 그게 지금 보면 이 변호사들이 윤리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예 특검 이렇게 이 명단에 후보로 올라갔다가 특검보가 안 됐으니까 변호사법 위반이라고는 참 못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끼리 얘기할 적에 그 도리상 아니죠. 마치 그 장사하는 분들 하는 것처럼 상도리가 있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이 아니라며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대가성이 없었단 주장이다. 특검은 대통령과의 독대 시점에 주목했다. 이 부회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을 만난 때가 2015년 7월 25일. 그 보름 전에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안에 찬성했다. 주요한 변수로 주목받았는데요. 합병에 찬성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회장과 대통령의 독대 후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은 독일로 출장을 갔다. 그리고 8월 26일 최순실 씨 소유 독일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승마 지원 계약을 맺었다. 권력 실세, 비선 실세하고 저렇게 딜을 하고 있고 그것을 자신들의 기업 내부의 그 문제를 매우 불법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낱낱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뇌물을 주고 그들은 법을 위반해서 스스로의 지분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법과 헌법 위에 군림하여 왔다는 거고 그들에게는 사실 법이라는 것이 전혀 기능하지 못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한 시기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최순실의 존재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그런 기억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돌려막기 재용
그것도 사지선다형 돌려막기 재용입니다.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제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뻔한 거짓말, 허술한 해명인 줄 알면서도 왜 대한민국은 재벌가의 총수를 구속하지 못하는 걸까? 거기엔 언론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수사 결과 전부 부인하는 중인가요? 대통령께 제가 약속하셨습니까? 입니다. 밀지 마세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약속하셨습니까?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전후로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이 다투어 삼성 감싸기 보도를 쏟아냈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나흘 동안은 비슷비슷한 내용의 미국 부패 방지법 관련 기사가 집중 보도됐다. 이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이라는 것은 미국 회사 또 미국의 자회사 이런 회사들이 외국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을 이제 막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미 해외 부패 방지법의 적용 대상일까?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없이 기사가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이거는 미국의 이제 ADR 형태로 주식 예탁 증서 형태로 이제 상장한 그런 회사들의 명단인데, 요거는 이제 ABC 그 알파벳 순으로 돼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제 여기가 S자다. 그리고 삼성이 있나 보면 삼성전자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회사가 아니다. 조금만 보다 보면 삼성은 아니네. 적어도 요 법과 관련해서는 아니네. 그런 거를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죠. 확대 해석해 볼 수 있는 다른 범주에서도 이번 삼성의 뇌물 공여 사건이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삼성전자는 한국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 회사이고 또 미국에 상장되지도 않았고요. 또 미국 법인의 자회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삼성전자 이번 건에 대해서 이 미국의 해외 부패 방지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해외 부패 방지법 중에 보면 이제 미국의 영토에 있는 동안 어떤 그런 뇌물 제공이 있었던 경우는 처벌하는데, 이제 해석상 이 미국 영토 내를 가령 미국의 어떤 통신망이라든지 또 미국의 은행 결제망을 이제 주로 이용한 경우도 확대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독일 사이에 국제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이메일을 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그런 통신 수단을 사용을 했겠죠. 그러나 그게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미국을 거쳤다가 일로 다시 왔다. 이거는 뭐 생각하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큰 의미를 두고 쓴 기사는 아니에요. 뭐 그거를 뭐 열심히 취재해서 썼다거나, 그냥 일각에서 대개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니까 쓴 거지. 네. 뭐 실제로 이 부회장이 정말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미국도 처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사실 뭐 그 당시에 워낙 예민한 시기였으니까 뭐 기사 하나 또 뭐 이렇게 허투루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당연히 허투루 쓴 건 아니고 당연히 이 지시를 받고 쓰죠. 네, 그러니까 꼼꼼히 취재를 하시고 쓰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전화를 드렸던 거였거든요. 네, 뭐 큰 의미. 왜냐하면 삼성 법무팀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 아저씨가. 예. 얼마나 삼성의 생리를 잘 알겠습니까, 그러면. 사실, 뭐, 이 부회장이 구속영장 청구가 되든 청구가 안 되든, 또 법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네. 이제 뭐 삼성 기사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 입장에서는 뭐 나름 정말 제일 중요한 출입처 중에 하나일 거고, 규모 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그리고 이제 사안이 점점 커져가니까 이제 이것저것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면을 펼치고 이런 과정에서 나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좀 지나치게 심한 기사가 있는 거는 좀 사실이긴 하죠. 모매체는 30%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예, 삼성전자로부터 오는 매출이 그때 조사가 좀 이루어졌고 몇몇 매체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모 경제지는 네, 30%까지 간다고 들었습니다. 삼성이 아니고 삼성전자. 전자에서만. 네.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필요할 때 기사를 빼거나 하는 작업이 전화 한두 통으로도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고요. 네. 그러니까 사설의 문구를 바꾸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기사를 통째로 드러내거나 이런 일들은 많죠. 그게 아마 삼성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바닥을 다져온,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닥을 다져온 결과겠죠. 혹시 대응 방안이라든가 생각하고 계세요? 죄송합니다. 삼성 총수가 구속 위기에 놓일 때마다 삼성이 위험하다,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는 이른바 CEO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삼성 위기론이 등장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엔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특검 흠집내기 기사가 쏟아졌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거침없던 특검팀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특검이 말을 앞세운 여론전에 의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삼성 회장을 이제 그 부회장을 구속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산된 것은 모든 특검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부실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기업에 대한 그 조사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검을 흔들고 이번 재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핵 심판 전체에 대해서 뭔가 흔들려고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전환이 됐고요. 구치소에 갇혀있던 15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저녁으로 1,444원짜리 사찬 식사를 제공받았지만 입맛이 없어 거의 밥술은 뜨지 못했습니다. 네, 그들은 대한민국 위기를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그건 삼성의 위기라기보다는 삼성 총수인 이재용 일가의 위기, 이건희 일가의 위기라는 것을 감추고 은폐하고 있는 거죠. 네. 지난 12일 전성인 교수는 삼성 비자금 수사 기간 동안 삼성전자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재벌 비리 수사와 재무적 성과는 통계적으로 무관하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적어도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총수를 구속하느냐, 뭐 총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과 삼성의 성과는 무관하다. 나름대로 내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경영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는 총수가 구속이 되어도 자기네들끼리 잘 돌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같은 데서 보면 자기네들끼리 잘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건희가 사법 처리를 받아도 사법 심판대에 올라갔어도 이게 성과가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게 만약 큰 차이가 있었으면 정말 그때는 국민 경제가 흔들흔들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항공모함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총수가 구속되는 안 되더라도 항공모함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은 반체제 사범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의 원칙을 가장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잖아요. 네, 시장의 원리를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들이야말로 저는 반체제 사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본주의의 가장 그 위험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라. 법원은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 가족들도 함께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그 정부에다 돈을 찻대기로 갖다 주고 들어서는 정부마다 수백억씩의 돈을 갖다 줘서 그 정부를 무력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 5천만 명에서 서민, 농민, 어민, 노동자, 빈민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에 생계비보다 잘 못 버는 돈에 작은 월급에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월급에 돈을 받아서 자기가 노후에 늙어서 찌게 이 돈을 쓰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병원을 가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 국민연금을 가지고 삼성전자 이재용이라는 놈이 이용해 처먹었습니다. 그 국민의 연금, 국민의 피와 땀을 다 빨아 처먹는 놈, 이 개망나니 같은 놈을 그냥 놔두면은 절대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경영권 세습을 통해 기업을 삼성가의 전유물처럼 독점하기 위해 편법과 비리가 동원돼 왔다. 대한민국 위에 삼성공화국을 세운 재벌 권력의 적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불법 로비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 거냐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대가를 위해서 그때마다 이 뇌물을 건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박정희 시대 방식이에요. 그 뭐랄까 민주정부 시대가 아마 분기점이 되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삼성은 일상적으로 검찰을 비롯한 이른바 떡값을 통해서 사람들 일상적으로 관리한단 말이에요. 떡값을 받은 사람은 야, 드디어 내가 이 사회에 주리가 되었구나라고 안심을 하는 거고, 그 떡값의 대상이 못된 사람은 더 노력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은 그 지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공무원, 밤에는 삼성맨으로서 활약하는 것이죠. 떡값을 그 제왕의 하사품 정도로 생각을 한 거였군요. 그거는 저는 하사품이 아니라 사료라고 생각해요. 사료. 가축의 먹이. 사람의 양식은 아니잖아요. 예. 주는 사람은 떡값으로 주고 받는 사람도 떡값으로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람의 양식이 아니에요. 사료.